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의원의 빈소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며 던지는 정치인의 말, 지금의 전국 상황을 보면 어딘지 어색해 보입니다. 네, 한국당이 장외 집회에 여세를 몰아서 다음 달부터 전국을 돌며 정부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지만 색깔론 공방이 일면서 당 내부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 김홍일 전 의원의 별세에 많은 정치인들이 조문을 하고 있고요. 추모하는 일반 시민도 추모를 하고 있다고 하죠. 방금 리포트 보셨겠지만 정치인들 계속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마친 다음에 이제 취재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모습. 글쎄요, 고인을 추모하는 이야기, 또 당부의 글,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좀 어딘가 좀 저희들이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셨던 정치인도 있다고 하죠. 그렇죠. 뭐 흔히 이제 조문 정치란 말씀들 많이 하는데요. 조문 애도하는 자리에 가서는 이제 용서가 기본이 되는 거죠. 상대하고 이 생전에 뭐 서운한 게 있었더라도 서로 화합하고 치유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자리인데, 김홍일 전 의원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버지하고는 어쨌든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했지만은 아버지하고 같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일종의 민주주의에 헌신한 분이거든요. 뭐 연청 중앙회를 처음 조직을 해서 위원장을 맡아서 대통령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적인데요. 뭐 5.18 당시에 내라는 못죄로 연루가 돼가지고 아주 모진 고문을 받았었는데, 뭐 정말 야만의 시절이죠. 고문은 반인륜적인 범죄이고 우리 헌법에도 고문을 못하도록 돼 있고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는 또 증거로도 채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고문 때문에 이제 간첩이라든가 공안 사건을 조작하는 데 이용이 됐었고, 또 민주화 인사를 탄압하는 또 그런 아주 도구를 쓰였었는데, 이런 야만의 시절이 이제 한 시절이 이제 지나간다는 점에서 볼 때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 인사들은 당연하지만은 그 야당 인사들의 그 조문 중에 두 가지 멘트가 좀 인상적인데, 하태경 그 바른미래당 의원께서는 최고위원이죠. 뭐 자기도 경상도 부산 사람인데 빨갱이로 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고 모독을 드린 거에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었고요. 또 나경원 지금 한국당의 지금 원내대표께서는 뭐 민주화의 큰 역할을 인정을 하면서 DJ는 생전에 그 아버지는 그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 우리 정치도 서로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었는데, 여하튼 이번 그 김홍일 의원의 그 조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권이 좀 강대강 너무 가파르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좀 포용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인정하는 이런 계기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하태경 최고는 본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김홍일 전 의원은 아버지인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어목했던 7,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건강 상태는 더 안 좋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분이 그 17대, 제가 초선일 때 국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늘 보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휠체어를 안 탈 때도 양 옆에서 두 사람이 같이 부축을 해야 그 이동이 가능한 그런 상태일 정도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던 모습이 제가 지금 떠오르면서 그 당시에도 뵈면 굉장히 짠했었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신 거니까 부디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지는 5.18 뭐 국립묘지가 될까, 뭐 아직까지 국가보훈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2003년인가요? 그때 한 금융기관에서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돈 받은 게 문제가 돼서 아마 대법원까지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 보면 그 생전에 그런 범죄가 있는 경우는 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국가보훈처법에 또 그게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훈처에서 아마 심사 과정을 거칠 걸로 보이는데, 근데 보통 보면 그 아주 흉악범이나 좀 그런 범죄 아니면 또 조금 유동적으로 그 심사를 하는
해서 예. 어떻게 될지 보훈처 심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제가 좀 고려될 수 있을까요? 좀 더 덧붙이면은요. 예. 이게 차관 주재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이 안장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김홍일 의원이 이제 일단 과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한 헌신한 것들을 가감을 고려를 해서 현행 법에는 이제 유죄가 있을 때는 안장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 흉악범이라든가 잡범 막 이런 쪽에 좀 국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김홍일 의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정치자금법인데 이것을 좀 폭넓게 좀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뭐 그 야박하게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막 문자적으로만 따질 일이 아니고 고인이 생전에 우리 국가 발전이라든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남겼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예. 안장 여부를 좀 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해보고 예,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국가보훈처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보훈처법이 아니라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국립묘지법에 이렇게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적시가 예, 되어 있었다는 예. 점 좀 시정해서 다시 전달을 해드리도록 내일이 하겠습니다. 발이니까요. 금년간에 결정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자, 아까 이제 그 조문 정치 이야기하시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리 정치가 서로를 존중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저희들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지난 주말 한국당의 장외 집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당의 대여 공세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제 계기가 됐는데 거기서 나온 구호들은 글쎄요 정의당도 오늘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던 구호들 모든 게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비판적인 보도가 이제 잇따르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국당이 보수 대통합 결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대로 오늘 장애투쟁 의원들이 국회를 놔두고 의사당 밖에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온당한지는 차질을 두더라도 그 집회 자리에서 결국은 다시 기승전 색깔론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뭐 종북 외교를 한다든지 좌파 독재라든지 지금 아마 좌파 독재라는 이런 용어 규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누가 과연 거기에 수긍하고 공감할지 저는 좀 묻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신들이 해야 될 잘못을 안에서 찾고 성찰하기보다는 밖으로 자꾸 시선을 돌려서 문제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저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논란의 여지는 좀 있지만은 이것을 강행하는 게 맞았느냐는 저도 좀 약간의 좀 문제의식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론의 추이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미 또 검찰하고 금융위에 좀 조사 의뢰가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신분에서 그런 조사를 받아야 되는 또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좀 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좀 했으면 바람이 있었는데요. 여하튼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가 할 일이 저는 한교안 그 대표 멘트 중에서 보면은 더는 말로 하지 않겠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 상대로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국회가 정치인들이 말로 하는 거지 말로 안 하면 뭘로 할 건가 저는 솔직히 묻고 싶고요. 또 뭘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건지 그것은 정당한 국회 태도에 대해서 정당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서 본인들의 목소리와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며 서는 게 굉장히 저는 비판의 문매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 의원님 예. 말씀 듣고 또 예, 질문을 제가 좀 드릴게요. 예. 물론 이제 장외투쟁하는 거 국민들은 반기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에서든 국회 내에서 싸우더라도 싸워달라 뭐 이런 거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차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장외투쟁을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여요. 예. 하나는 일단 최근에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관해서 몇 가지 사례가 거듭 반복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미선 재판관 그 임명을 그것도 해외 순방지에서 전자결제로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에 그동안 쌓였던 게 좀 폭발한 것도 있고 게다가 이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상당수가 좀 부정적인 그 자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믿고 이렇게 장외투쟁으로 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임명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해둔 터라 뭔가 액션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예. 판단을 했고 또 저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는 그러니까 좀 약간의 출구 전략의 의미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저런 장외투쟁은 지지층 결집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 보수층 결집 효과를 일단 노렸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이제 일단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황교안 대표는 늘공 출신이잖아요. 평생 공무원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뭔가 전투력을 좀 장착시켜 드리려고 야성을 하는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당내 있었다. 무슨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대여 전투력을 좀 네. 장착시킬 의도, 그 경험을 통해서. 예, 예. 뭐 그런 몇 가지 이유로 일단 장외 투쟁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저걸 뭐 장외 투쟁만 하고 국회 활동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싶어요. 아직 계획은 하지 않았잖아요. 예, 장외와 원내 투쟁을 병행하겠다 뭐 이런 거고 황교안 대표는 원외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뭔가 황 대표가 역할을 할 공간을 좀 만들어 준다는 이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보수 싶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도 외연 확장이랄지 다른 또 지지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 부분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지 오히려 다른 뭐 비판을 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중도 외연 확장에는 저는 걸림돌이 되는 자행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게요. 지금 한국당이 내년 총선이라든지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자기 식구라는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식구 끌어안고 있는 거고 그 밖에 있는 중도 민주당과 사이에서 또 어디를 가야 될지 지금 관망하는 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런 행동들은 자꾸 그분들을 배제시키거나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한국당이 뭐 제가 국회의장실 있을 때도 두 차례인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 정권 출범하고 나 4개월 만인가에도 그 규탄 대회를 크게 한번 했었거든요. 올해 들어서도 벌써 두 차례, 이번까지는 세 차례인데 이렇게 자꾸 정예로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본인들의 실력이 없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거게 되는 거고 전에도 우리 진호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상임위라는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줄기차게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공약을 하면은 그게 또 국민들이 보다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특위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활용을 못하고 저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뭐 지지층 결집하는 데는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도 외연 확장에는 분명한 걸림돌이 있다. 한계가 이렇게 있을 보고 예. 것이다. 근데 그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예. 한국당에서도. 그런데 지금 총선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1년 조금 못 미치지만 남았기 때문에 일단 지지층 결집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 외연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순서를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 예. 중도 외연 확대는 메시지나 뭐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요. 일단 그 중도층이나 개혁적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그 세력이랑 통합하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순서를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한국당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지 않는가 싶은 게요. 그 대통령을 탄핵한 그 당이었었고요. 또 대선 지방선거까지 말 그대로 괴멸되다시피 해서 저 얼마 안 가면 저 당이 없어질 거라고 대부분이 관측을 했었는데 지금 한 30% 정도까지 지지율이 오르다 보니까 본인들의 그런 성찰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 지지율이 이게 반등에 지금 취해가지고 지금 함부로 하지 않는가 싶은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이었는데 이런 이야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삼가하던 한국당이 요즘은 석방론까지 다시 꺼내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도 이제 오늘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좀 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의 그런 변화는 일단 지지율이 좀 뒷받침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이 민심이 좀 이반되는 그런 현상이
대해서 이제 기대를 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보수층을 전체적으로 규합을 하고 새를 키워 나가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존재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마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메시지나 그걸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데 한국당도 이게 법적으로 형집행 정지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다분히 이제 정치적인 그 포석일 것 같고요. 근데 예. 이게 사실은 형집행 정지도 해달라는 거는 이건 법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고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형집행 정지를 하는 주체는 검찰이잖아요. 그렇죠. 검찰보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 요구를 계속하는 것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난처하고요. 결국은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려면 이 재판이 다 마무리가 된 뭐 빠르면 연말 그때쯤에 가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결단으로 사면을 또 뭐 국민 말씀하시는 통합이나 거죠? 예. 이런 걸로 가능하지 지금 그 허용되어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이게 그 성사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만약에 정말 그 문제가 있다면 의료사동으로 그 모셔가지고 이렇게 그 네. 수감을 계속 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병원 치료를 받게 한다든가 그런 건데 뭐 오늘 내일 그것도 예, 맞습니다. 며칠 이번, 안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죠. 하니까 예. 좀 당이 뭐 두 가지를 노리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지지층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어떤 결집을 하겠다는 거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아픈 사람 오랫동안 가둬놓았다. 이런 또 이제 그런 적인데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정상 참작이라는 게 그 재판관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게 선행이 뭐가 되냐면은 수용자가 죄진 피해자가 어떤 것을 선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보시면 알지만은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거에 지금까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죄를 하지 않고 지금도 억울하다. 두 번째 지금 1년 넘게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우리 법질서를 좀 무시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선행이 됐을 때 검찰 형집행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걸 정산 참작을 고려해서 전임 대통령이고 여성이고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으면서 어떤 동정론에만 힘이 기댄다는 건 좀 무리하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 한국당 지지율이 오르니까 굉장히 뭐 탄력을 받았다 해서 강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사달을 내는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있어가지고 네.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 망언인데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이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11시쯤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윤리가 있었고 징계 절차 네. 개시하기로 했었죠. 5.18 망언 논란의 징계 결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번에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부분도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예상을 하십니까? 5.18 징계는 대부분 다들 뭐 그분들이 했던 망언에 비해서 굉장히 경하다는 게 가볍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우리 온 국민들이 그 세월호 때 보면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전 국민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막 급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한 3, 4일에 걸쳐서 배가 가라앉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발을 동동 굴리는 무력감을 우리 국민들이 느꼈었는데 그런 우리들도 이러는데 당사자들 부모들을 가슴에다 대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요 그분이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14년이죠. 4년도 12월 30일 날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200명이 숨지고 한 7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기도 5주년 때 참사 5주년 때 그 당시 시장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만하자. 이걸 정쟁으로 삼지 말자 그러니까 그때 그 교황께서 했던 얘기가 그때는 물론 추기경 자격이지만은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울지 않았다. 이 도시는 앞으로도 더 울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고 이분이 우리 세월호 때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노란 리본을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가 있으니까 좀 떼는 게 어떠냐는 조언에 대해서 인간적인 고통 앞에서 정치적인 중립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차명진 의원이 정말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되묻고 싶고요. 이런 인식의 토대에서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이 막말에 대해서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역시나 같은 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진현님. 뭐 그 5.18 망언에 대해서는 그 발언 수위에 비춰볼 때 징계는 매우 가벼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5.18 그 행사가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뭐 황교안 대표가 가신다고 하는데 그 가시기 매우 힘든 가셔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좀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랐는데 오르다 보니까 꼭 또 이런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런 또 이 말 사고 치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어쨌든 특히 최근에 세월호 관련해서는 정말 저도 그 두 분 잘 알지만 뭐에 씌이지 않는 한 그런 말들을 하실 분이 아닌데 저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 방어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에서 이 의원들 개개인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당 전체를 생각을 해서 안으로 굽는 식의 이게 아니고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가벼운 징계를 계속 내린다면 이거는 소탐 대실이 아닐까 싶어서 잘 생각하고 판단하시기를 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과연 정면 돌파를 할 것인가 혹은 다른 수를 좀 둘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에 있어서도 일단은 당의 통합을 위해서 보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뭐 전개 좀 들리는 네, 이야기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손학규 대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그 결정하는 것도 최고위원 회의가 성사가 돼야 돼요. 성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세 분 최고위원이 출석을 안 하고 계시고 그중에 한 분만 더 출석을 안 하면 성원 자체가 안 돼서 지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구조 속에 놓여 계시기 때문에 손 대표로서는 결국은 연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손 대표가 퇴진하시지 않는 한 타협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 개파를 보면 세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출신들 유승민 전 대표를 네.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당 출신 예. 중에 주로 비례대표 의원님들,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한 그룹이 이제 호남 출신 지역구 의원님들인데 그 마지막 호남 출신 의원 그룹 빼놓고 나머지 두 그룹의 구성원들이 다 이제 손 대표 퇴진하시도록 주장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손 대표가 계속 오래 버티시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추석 때까지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출범한 지금 15개월째인데 합쳐질 때부터 우려하는 시선들이 주변에서 많았었고 본인도 아마 15개월 동안 불안한 동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치라든지 지향점이 같아야 되는데 이질적인 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서로 논쟁만 거듭해왔던 게 이제 바른미래당의 지금 현 주소인데요. 추석은 고사하고 저는 여름 휴가도 넘기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바른미래당 문제는 이 패스트트랙 문제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 지난 18일인가요? 의총장 결론을 내지 못했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을 바꿨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사당 대표들이 원내대표들이 만나가지고 패스트트랙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합의서도 만들게 될 것 같은데 합의서는 지난번 12월 달에도 만들었던 것 기억이 있는데 글쎄요. 이번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의 결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과 합의가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예. 어떤 결론도 당론으로 합의된 결론이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내부 구조여서 오늘 의총도 또 결론 없이 가고 그렇게 되면 여야 사당이 하기로 했던 패스트 트랙도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조금은 비관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라든지 김관영 원내대표가 실은 지도력이 상실했죠. 그래서 설령 바른미래당 뭐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임기가 또 얼마 남지 않았고 네.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설령 여야 사당 대표까지는 합의를 하더라도 자당에 가 추임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또 다른 거다. 문제구나. 그래서 예.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제안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과연 야당이 협조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 사안이라서 어떻게 할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뭐 대통령께서 제안은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장외투쟁 막 시작한 한국당으로서 매우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장외투쟁이기 때문에 대통령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우리 부대님께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좀 얼르고 달랬어야 되는데 이미 물이 엎질러져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오길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진수희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 관련 대담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